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더불어 경찰 견제 보강했다고? 예, 검찰 보안 수사권 표지 속도를 낸다. 장용기 사건이 변수다. 예, 경찰 권한남용 방지 조항 대거 추가. 법사 소위 직회부에서 내일부터 심사. 여당 일부학에서는 우려 신중론. 이거 뭐 어차피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예고해 줬던 거고 저거 폐지한다는데요. 자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뭐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이 인간들께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억수로 찬성하고 있죠. 거기에 해 가지고 포퓰리즘에 쩔어 가지고 이 짓도 하고 앉아 있고 국가를 갖다가 아주 근본부터 다 말아먹고 앉아 있는데 앞으로 이거 없어지지요. 예, 경찰이 다 해먹지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 많이 가야 됩니다. 법원 많이 가야 되니까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양반들 가지고 돈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놔야 되고요. 문자가 이 정치적으로 보면 좀 이 하는 짓들이 보면 좀 뻔히 좀 뭔가 예상이 되게 만드는데 더불어가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국가를 갖다가 기반 자체를 다 말아먹는 걸 보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이 더불어 쪽은요, 앞으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국회도 과반을 내줄 것 같다는 그런 예상하에서 나중에 자신들이 걸리지 않으려고 이래 가지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들이 나중에 가지고 걸려 들어갈 거 이거 걸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하는 애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수사하는 애들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린다. 절단을 내버린다. 뭐 그러면 뭐 니나노 되는 거지. 잘 돌아간다. 이제 넘어가고요. 한동훈 한철수 법정 증언에 거짓 선동. 안철수는 뭐가 허위냐? 예, 추경호 재판에서 한동훈이가 계엄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 아하, 예, 예, 이거 핵심 증언이 나와버리네. 계엄일 당일 내 가지고 밤에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다.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그런 사실 왜곡이다 어쩌고저쩌고 이 소리하고 앉았네.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한동훈 팬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짜 개인적으로는요, 참 요즘 정치권 팬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동훈 팬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우짜 관련해서, 뭐 한 수십 년 전 얘기도 아니고, 5, 6년 전 얘기도 아니고, 윤석열이 자폭질 했던 때, 그때 한동훈이가 뭐 했는지 하나만 딱 우짜가 얘기해 봅니다. 자, 그 위대한 한한 국정협력 발표. 자, 이른바 한한 공동정부론이지요, 이게. 네, 이래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웃자는 없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국장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데 한한 공동정부, 이른바 한한 공동정부 이거를 꺼내는 게 누굽니까? 자신 있게 사진까지 찍고 누구예요? 한동훈입니다. 한덕수 보세요. 포즈 자체가 아주 어정쩡하죠.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기는. 이거 까먹고 있다. 이거 까먹고 한동훈을 갖다가 펜질을 하고 있다. 참 문자 기준에서는 뭐 아이고 이재명도 일반 국민들도 네가 뭔데 할 것이야. 뭐 이 말은 맞지 뭐. 안 맞아요? 맞지.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벌써 다 까먹었어요. 이거 다 까먹었는데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힘 지금도 꼴보기 싫은데 앞으로 더 꼴보기 싫어진다. 우자 기준에서는 윤석열도 트로이 목마였고 한동훈도 보수 멸망을 위해 보내진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협의도 필요. 이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질렀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국이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질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유사시 미국 전력전개 공동운영기지 국방부로 부지 적시 활용 위해 접속협의. 그러니까 미리 사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질렀다는 소리가 되죠. 예, 그래 됩니다.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내전, 더불어 내전용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니 미국, 그러니까 한미 관계니 나발이니 다 아몰랑하고 그냥 미리 터뜨렸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 나라 꼴이 국가라는 뭐 표현도 안 합니다. 나라 꼴이 잘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 트럼프 군용선박 한국서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 인상. 이거 허위 정보입니다. 이 구랍니다. 이거 누가 떠드는 거야? 이 위성락이나 떠든 거야? 예? 에, 이 구랍니다. 이거. 자, 뭐 허위 정보 떠들면은 뭐 어째 한다며. 뭐 징벌적 뭐 배상이고 나발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한다며. 예? 이거 청와대 떠든 이 구라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무자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마스가 타령하고 이런 거. 트럼프가 이렇게 인상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어정쩡한 이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자빠졌는데 미국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배를 갖다가 만드는데 외국에다가 저 뭐 아이고 우리 쪽 배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예? 군함을 만드는데 그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더하지. 그리고 미국은요, 미 의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속 팔아먹을 때부터. 미 의회에서 이 관련법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걸 해가 또 이 구라를 치고 자빠졌네. 이거 청와대 이 떠난 인간하고 청와대하고 똑같이 해서 이거 구라 그 판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갖다 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땅보다 이거 세금 받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이 짓이나 맨날 하고 자빠졌고 미국 의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라네. 북한 대남 첩보 접수지 공작 강화한다. 정찰정보 청구국 임무 다각 확대. 우리나라는 뭐 아무렇게나 뭐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말아먹을까 이러는데 북한은 임무 다각화 이러네요. 치기네. 정은이가 군 무적 필승으로 진화해야. 우짜는 계속해서 얘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요. 2차 한국전 그쪽으로 분위기하고 그러니까 1차 한국전 털다고 비슷한 이 방향, 환경, 냄새가 난다고 뭐 우짜 뭐 미친놈 소리 듣든 어떤 간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찝찝하지요. 예, 찝찝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졸졸이 다 말아먹고 앉아있는데 SK 하이닉스 ADR 공모가 주당 149달러 확정이다. 블룸버그에서 소식했고 한국 종가 대비 3.1% 높아 40조 원 조달 가능성. 수요액 이거 패스하고 그래서 얼마가 들어온다는 거야? 265억 달러. 예, 265억 달러. 이 줄었지요? 예, 처음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뭐 300억 달러, 뭐 300억 달러가 넘는다. 처음에는 뭐 300억 달러 넘다. 그러다가 그다음 300억 달러. 그러고 이제 이제 265억 달러를 가지고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 이게 되겠죠. 하여튼간에 잘 팔아먹고 앉아있는데 오늘도 저 한국 증시 관련해서 안 좋은 소리 또 합니다. 예,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벌써 8분이 되네. 뭐 떠들기만 하면 8분이 되네. 자, 금덩이 보시죠. 1.18%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상승해가지고 다시 22평선을 갖다 찌르고 있죠. 1온스에 4,123.33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은덩이도 2.92% 상승해서 여기는 60달러 아직 못 넘기네. 상승해서 1온스에 59.95달러가 됐습니다. 60달러를 넘겨야 되는데 하여간에 막 넘기겠죠. 뭐 어쨌든 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차트 올려놓고 해가지고 기름값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2.58% 하락해서 1배럴에 76.01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35% 하락해서 1배럴에 71.979달러. 예, 그래 됩니다. 202평선 넘겼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5만 9월물은 마이너스 1.96% 하락해서 1배럴에 69.67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인덱스는 또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09%좀 찔끔 내렸네요. 찔끔 내려가지고 100.933이 되었습니다. 요거 왜 내려갔습니까? 이거 아직 22평선 위에 있네. 이거 왜 내려갔죠? 이거 패드 6월 FOMC 회의로 공개되고 거기 내용에서 매파적 분위기가 아니라 비둘기파적 얘기. 그러니까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만드는 내용이 6월 FOMC 회의록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해 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작업을 잘한단 말이야.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0.07% 좋아져서, 그런데 요 부분이 이상합니다. 요 다음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거의 레벨업 했다고 보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저중에 가지고 조금씩 내려가는 거로 돼 있어요. 조금씩 어제 하루짜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튀어 가지고, 요 튀어 가지고 요렇게 뒤에서 약간 또 올라가 가지고 형성이 돼 있다. 네. 여기 보시면 해 가지고 1,500원 깨졌죠? 장중에 1,500원이 깨졌습니다만, 우자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520원이 중요한데 그거 일단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1,500원이 있죠. 1,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살짝 발만 담그고 다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해 가지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쯤에 해 가지고는 이거 올라갔네. 1,513.86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여간 요래 됩니다. 이래 가지고 1달러에 1,507.02 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우짜 보기에는 이번 주 안에 뭔가 임팩트 큰 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매수를 갖다가 달러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500원이 바닥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코 좋지 않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건도 이제 슬슬 약발이 떨어져 가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거 1,500원이 깨질 경우 다음에 볼 수 있는 방어, 이거 뭐 환율로 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차트 달러 원 차트 기준으로 보면 다음 지지선이 1,480원입니다. 1,480원. 근데 이거부터 깨야 될 거 아니에요. 1,500원. 예, 이거부터 깨야 됩니다. 뭐 우짜는 달러 들고 있든 어쩌든 간에 이거 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밖에 안 되는데 원화가 해가지고 1,500원이 후딱 넘어와 있고, 이거 정말 진짜 똥값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여 좀 많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고, 이제 다음 옮겨가지고.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0.12% 좋아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엔화 차트가 맞는 거예요. 이 엔화 차트가 그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어제 하루짜리 돌아가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거죠. 예,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겁니다. 하여간에 엔화는 0.12% 좋아져서 1달러에 162.38엔이 됐습니다. 좋아졌는데 162.38엔이다. 여기도 절단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요거는 선거와 한국 증시의 도박화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증시가 요즘 많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소개해야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요거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지수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가 요거 뭐 노란색 뭐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요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레버리지 ETF, 예, 녹색 요거 된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예, 규모가 더 크지요? 예,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이 둔가 이게 티 나옵니까? 녹색하고 이거 뭐 분홍색 이게. 자, 레버리지 ETF 런치드. 이게 언제지요? 지방선거 전에서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도입해 줬지요. 예?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선거 지선이 투표일 직전입니다.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쭉 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화를 했다. 누가? K정권,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 짓을 했다는 거. 자, 이거 보신 상태에서 하루에 4조 3천억짜리 해가지고, 하루가 아니구나.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가 달러로 치면은 4조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짜리인데, 아이고, 표현이 잘 안 되네.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의 총 거래 가치 중 70% 이상을 갖다가 누가 다 해먹느냐?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둘의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4조 3천억짜리 한국 주식시장의 총 거래 가치 중 70%를 갖다가 이들이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비율 해가지고 뭐 70%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 비율은요, 5월 27일 여기 있죠. 레버리지드 ETF 런치드 돼 있죠. 5월 27일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는요, 3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거는 뭐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만, 그러니까 비율로 말씀드리면 31%까지 되어 있었다가
6월 말에 미친 듯이 올라가죠. 6월 말에 무려 84%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이 주가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비중의 55%,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식 팔고 사고 하는 거 이거 매도해가지고 코스피 전체의 비중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2배짜리 ETF는 외국으로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묶어두고 원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는 되었다고 좋은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어제도 해가지고 이찬진 해가지고 뭐라 했잖아요. 금융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거 출시되고 난 다음에 레버리지 ETF 출시된 다음에 변동성만 더 키워버려가지고 한국 증권사들에게 지금 뭘 해야 됐죠? 7월달 들어서면서 이 변동성 때문에 증거금융을 갖다가 줄 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B2 나와 있죠. 선제적 위험관리. 한투증권은 삼전닉스 60%는 높여. 변동성 확대, 거래소 납부 부담도 눈덩이. 자, 잘 돌아가죠. 자, 국가가 어떻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 보세요. 여기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도입한 거. 그것도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일 전에 이 짓을 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여간에 코스피는 6월 고점 이후 마이너스 22% 어제 살짝 좀 올랐으니까 그거 빼가지고 마이너스 22% 하락 또는 폭락한 상태에서 우짜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고요. 그러니까 뭐 하락장이죠. 그리고 2026년 올해 들어서만 6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2000년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몇 차례입니까? 12차례인데 그중 절반을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 한 해에 지금까지 벌써 6번 절반을 갖다가 기록하는 아주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디? 한국 증시의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한 반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 한국 주식판,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 집중 현상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쏠림 현상이 이제는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허접한 우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레버리지 ETF 나오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코스피 저거 버블 차트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하여간에 뭐 들어가시고 가지고 손해 보신 분들은 다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뭐 그거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이거는 일본의 10년물과 30년물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 타임 하이 또는 10년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996년 해가지고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투자자들이 일본의 부채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2.88%를 돌파해서 1996년 이후 또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제시한 370조 엔 달러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14년짜리 지출 계획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요.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2년 만기 일본 국채 대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거 빼면 되죠. 빼면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스프레드 자체를 뭐라 표현합니까? 2년 만기 국채 대비 10년 만기 국채를 보유하는데 요구하는 프리미엄이 4월에 1%도 안 되는데 현재는 1.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미국과 동일한 프리미엄 즉 2년 국채 2년물 그리고 10년물 간의 스프레드는요. 일본과 달리 미국과 독일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소리가 되죠. 주요국 중에서. 게다가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다시 4%를 갖다가 넘겨서 5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4.2%를 향해서 다시 또 잘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제 해가지고 장 끝나고 이제 아주 개최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간 격차 스프레드가 143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요거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3%, 이제 2.9%를 갖다가 곧 넘길 거니까 그 다음엔 3% 아닙니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3%를 넘겨버리면 이자 비용 상승률이 일본 세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일본의 부채 전망에 더욱 큰 부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수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어떤 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3.0%를 넘어서는 게 말이죠. 과거에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시대에 이른바 YCC 뭡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 이 지까지 해서 이자 비용을 일본의 이자 비용을 거의 0%로 낮췄고 덕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쌓았던 일본은 이제 과거의 업보에 짓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1.2%인데 6월에 1%로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1.1%를 하회했고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 요게요. YOY 기준입니다. 일본이다. 미국하고 이란 간 MOU 양해각서 사인 덕분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자 중국 정부가 6월에 지난달에 중국 국내 소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디젤 가격을 인하하면서 비식품 물가 상승률은 운송비 상승률 둔화 5월에 5.4%인데 6월에 4.1%로 둔화됐습니다. 운송비 상승률 둔화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비식품 물가 상승률은 1.5%로 낮아졌고요. 게다가 또 돼지고기 가격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선과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식품 물가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 MOM 전월 대비로는 5월에 마이너스 0.1%인데 6월에 마이너스 0.3%로 더 하락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어 CPI 근원물가 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1.1%인데 6월에 1.0%로 이것도 근원물가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여기 있죠? 예, 요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요거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3.9%인데 6월에 4.1%로 상승했고요.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하고 일치했습니다. 4개월 연속 현재 상승에다가 2022년 한참 올라가죠. 예, 여기다 2022년 7월 이후 현재 가장 빠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란전 131일차 요약을 또 다시 합니다. 해가지고 또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이거는 해가지고 폭격받아서 불난 그 이란에 해가지고 한국 사진인데, 자, 요거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한 또 보복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참여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갈리바프와 가까운 이란 소식통은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고 목표물에는 일부 아랍 국가의 항구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아랍 국가의 항구다 이러면 어제 안 그래도 또 예상해드리죠. 푸자이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자이라. 이게 두들겨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된다. 자, 이어서 미국 이란 공방전이 격화되면서 런던에 있는 해상 보험사들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보험 문의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자, 이거 해가지고, 이란에 해가지고 석유하고 천연가스 나오는 지대 해가지고, 요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올려놓고 또 말씀드립니다. CNN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위해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공격 승인을 갖다가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사흘째 이어져서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그리고 차바하르는 뭐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남서부 부쉐르가 뭡니까? 여기 원절 있는 데죠. 부쉐르. 예, 여기 남서부 부쉐르, 그리고 아즈바흐 여기죠. 아즈바흐에서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참고로 아즈바흐 여기는 뭡니까? 이란 석유 생산에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란 내 최대 유전지대가 있는 후제스탄 주의 주도입니다. 주도가 바로 이 아흐바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 하르거섬 있잖아요. 여기. 예, 하르거섬 있죠. 수출 터미널인 거.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저 카타르 카타르 해가지고 카타르선이 해가지고 LNG선 이게 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 그 얘기를 갖다가 조금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귀찮아서 패스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7월 7일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돼 있죠. 2009년 6월에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서 인도했고요. 이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입니다. 인도했고 카타르 해운에서 니킬라트가 소유한 카타르 큐플렉스급 이런 배를 갖다가 큐플렉스급이라고 부릅니다. 저 울산이나 거제 가시면 요즘 이제 만드는 LNG 선들은 요런 모양이에요. 자, 요거 알고 계신 상태죠. 카타르 큐플렉스급 LNG 운반선인 알레카야트 이름이 알레카야트입니다. 여기 지금 알레카야트 이 배가 7월 7일에 오만 리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항해하던 중에 좌현의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되었었지요. 그러면서 여기 불났었습니다. 여기 불났습니다. 해당 피격으로 선박에 불이 났고 선장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갖다가 발령했었습니다. 알레카이어트 알레카이어트 이 배의 피격 사건에서의 핵심은 사건 발생 장소와 경위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이 배는 이란이 승인한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 어디입니까? 오만 항로죠.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이 배가 뭔 짓을 했다? AIS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이걸 갖다가 끄고 이걸 끄고 미국이 서포트하는 이란 인근 남부 항로 남부 항로 그러니까 오만 항로죠. 이거를 통과하고 있었다가 두들겨 맞은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미국, 이란, 카타르, 페르시아만 국가들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는데 미국은 자신이 서포트하는 항로 오만 항로를 통과하는 카타르 LNG 선이 운반선이 이걸 공격받은 거 이거를 쉽게 묵과할 수 없었고요. 또 이란은 어떻습니까? 항로 통제권을 이미 주장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통제권을 갖다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에너지 수출이 자신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긴장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했죠. 물론 현재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쌈박질이 재개되었다는 거 이렇게는 뭐 말씀드리고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억수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 자,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일시적인 그 잘난 원유 공급 과잉 타령 그거에 대해서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가 어디 나왔습니까? 7월 4일에 블룸버그에서 7월 4일에 나왔습니다. 뭐 석유 공급 웨이브 해가지고 뭐 이거 뭐 글로벌 뭐 이게 뭐 그 기름이 남아 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뭐 공포 속에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하고 있죠. 블룸버그는 공급 충격에서 공급 과잉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유가 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상 사라졌다라면서 7월 4일에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유 공급 과잉 우려 기사를 갖다 쓴 게 7월 4일인데 자 진짜 기름판 이쪽 판때기를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은 크게 봐서 이런 기사들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유가가 진짜로 안정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한번 얘기해 보죠. 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기름 사재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는 수요 파괴가 영구적으로 되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지요. 왜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급등을 원하지 않고요. 또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고객이 그들의 원유에서 멀어지는 걸 바라지 않지요. 각각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어떻게 MOU 사인하면서 다시 열렸지요. 열리면서 공급 과잉 이야기가 앞에 내세우고 이걸 갖다 앞에 내세워 가지고 계속 떠들고 앉아 있고 그걸 통해서 가격 곡선을 완화하려는 인센티브 동기 그리고 뭐 이런 장려 뭐 어떻게 뭐 우대 뭐 이런 유인책이 작용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족 현상은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 같은 원유 가격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웃자가 어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3 to 1 크랙 스프레드 이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디젤이 중요한데 디젤 크랙의 상승, 항공유 프리미엄, 유조선 운임비 폭발, 그리고 보험료 문제, 그리고 정제 마진, 그리고 지역별 베이시스 스프레드, 이 뭐 대표적인 뭡니까? 아시아에서는 이미 해가지고 수요 파이까지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서방은 아직 수요 파이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차별이 있었지요. 예? 이 공급 문제가 이런 등에서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른바 공급 과잉이 실제로 수요 붕괴가 아닌, 그러니까 수요 붕괴가 일어난 후에 결과인지 아닌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 신용 경색, 운송량 감소, 산업활동 둔화,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해 전 세계가 연료 소비를 줄였다면 유가 하락은 호재가 될 수 있지요. 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려서 경제 둔화를 갖다가 안정으로 경제가 안정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요. 높은 에너지 가격, 신용 경색, 운송량 감소, 산업활동 둔화,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전 세계의 연료 소비가 감소됐다. 이거는 유가 하락의 자체가 유가 하락 신호 얘기 자체가 호재가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은 안심하고 중앙은행들은 안도하고 모두는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페르시아만, 러시아 그리고 주요 정유시설에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지면 공급 과잉 내러티브는 곧장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짜 기준에서 창조된 공급 과잉 내러티브 이야기 또는 창조된 공급 과잉 헤드라인은 진짜배기 공급 과잉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수요가 줄어들고 미 전략 비축유 같은 SPR 전략 비축유 같은 완충 장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지된 가짜 공급 과잉이다 또는 가짜 안정일 뿐이었다라고 우짜개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의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 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죠. 뭐 시간이 뭐 이리 금방 가지? 자, 말씀드리죠. 하루라도 한 40분 안에 끌어봐야죠. 자,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라고 있습니다. US Financial Conditions Index라고 있는데 이거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보시면 의미심장하죠. 위에 가지고 천장 때리고 올라가는 거. 자, 이게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가 1.2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요게 1.2포인트로 상승해서 2026년 2월 언제입니까? 요 바로 직전 여기 있죠. 2026년 2월 이후 가장 완화된 수준을 갖다가 기록했고요. 최소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쭉 올라가잖아요. 예, 별로 보이지 않죠? 예, 이때 해가지고 이제 우한패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해가지고 한 번 또 보였고, 이와 유사한 수준은 2015년 이후 패드가 금리 인상, 여기죠? 패드 스타트 2012 가지고 레이트스 먼저 할 거예요, 되겠죠?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인 2021년 여기죠. 2021년 그리고 2025년 여기죠. 2025년 2026년은 빼고 말한 겁니다. 이때 2025년 초에 해가지고 잠시 이와 비슷한 레벨 수준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금융환경 지수라는 건 3월 저점 이후 이 금융환경 지수 자체가 3월 저점 이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요. 쭉 했다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상승했는데 주식시장 상승과 회사채 스프레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 여건은 완화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뭘 뜻하지요? 차입, 돈 빌리는 거, 그리고 자금 조달, 그리고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 상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기술주 역대 최대 변동성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티커명은 VXN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뭡니까? 유명한 빅스죠. 일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S&P 500 변동성 지수, 요 빅스, 이거 둘 간의 비율, 레이쇼, 이게 자체가 1.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3년 만에 최고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닷컴 버블 터진 후에 최고치다고 친절하게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내용을. 자,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비율이 1.5포인트를 갖다가 넘긴 것은 2018년 여기 있죠. 2018년 이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전 최고치는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2008 금융위기 이 당시에 1.6포인트였는데요.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줄여서 티커명 VXN, 이거는 5개월 연속 20포인트 이상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2022년 약세장 이후 최장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변동식 지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가 높다, 이 말이 뭡니까? 기술주가 심각한 변동성을 갖다가 현재 이미 겪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AI 페펙스, need create a large bond. 예, 그죠. 이거 좀 돈을 갖다 미친 듯이 해가지고 지금 땡기고 있다. 어떤 거 빚을 땡기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본 투자를, 자본 지출을 하기 위해서 AI 쪽이. 자, 말씀드려봅니다. AI 경쟁 심화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사상 최대 규모, 이거는 건수입니다. 건수. 예, 건수. 어떤 건수? 250억 달러 이상으로 저 돈을 갖다가 빌린 거. 이걸 갖다가 채권 발행한 걸 갖다가 건수로 보면 7건이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AI 경쟁 심화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오라클, 스페이스X가 발행한 투자 등급 채권은 2026년 올해 들어서, 즉 YTD 1월 1일부터 이 해당 데이터를 내놓은 때까지 해가지고 무려 1820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 중인데요. 2025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거의 뭐 올해 전반기,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작년 2025년 전반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같은 기간 1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올해 전반기에 지금 현재 발행한 투자 등급 채권, 빅테크들의 투자 등급 채권 발행액이 182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작년 130억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무려 1300%나 대폭발한 겁니다. 빅테크들의 채권 발행 폭주로 인해 6개 빅테크 기업들, 어디죠?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오라클, 스페이스X, 이들의 채권 발행액은 올해 2026년 들어서 YTD 들어서 미국 전체 기업 채권 발행액의 무려 15%를 차지하고 올해 2026년 들어서 기업 채권 발행 증가분의 5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억 달러 이상, 250억 달러 이상 해가지고 발행한 채권이 그 금액 자체가 250억 달러 넘어가는 이 채권 발행 건수가 7건에 달하면서 요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건 중에 7건에서 어떤 게 들어간다? 빅테크 6곳,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오라클, 스페이스X 6곳에다가 하나가 더 어디가 들어갔냐면 세일즈포스, 뭐 다 아시죠? 세일즈포스까지 포함해서 7건이 된 겁니다. 이거 250억 달러 이상의 채권 발행 건수가 7건이 되면서 이것도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를 갖다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발행 건수만 2019년부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거 다 때려 엎쳐 가지고 총 발행한 거 250억 달러 이상짜리로 발행한 거 이 건수와 동일합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 가지고, 자, 넘어가서 아마존이 올해 또 하나씩 보면 되겠죠. 아마존, 알파벳, 메타, 오라클, 엔비디아, 스페이스X 나왔잖아요.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돈을 갖다 많이 빌리고 있죠. 엄청나게 빌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들어서 이제 YTD 해가지고 40년과 50년 만기 채권을 포함해 1천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차입하면서, 이거 보시면 1천억 달러 넘어섰죠. AI 구축을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중 최대 규모의 채권 발행, 즉 빚을 땡긴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250억 달러 규모 채권을 갖다가 8차례, 뭐 트렌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여간 그건 어깨 표현이고, 하여간 8차례로 나눠서 추가로 발행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채권 가격을 낮추었는데요. 왜 낮추게 됐습니까? 투자자들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 가격을 낮추는데 아마존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게 됩니다. 한편 아마존 채권 신규 발행에 대한 최대 수요는 6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70억 달러짜리 발행 당시 수요의 절반밖에 안 되었고요. 이는 아마존의 신용 등급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채권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향후 채권 반응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 부문 전반에 걸쳐 테크 부문 전반에 걸쳐 회사채 스프레드를 확대할 수 있고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AI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이제는 신용시장에 점점 더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이래 떠들어도 뭐 40분 넘기네. 자, 마지막입니다. 낙폭 과대 시 저가매수 바이 더 딥 해가지고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미국 시간으로 7월 7일 하루에만 반도체 ETF인 iShares 세미컨덕터 ETF, 줄여서 티커명은 SOXX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SOXX. 여기에 5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전 하루 최대 유입액의 300%, 무려 300%입니다. 300% 이상을 기록하면서 2001년에 이 펀드가 출시된 이후 하루 최대 유입액을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3배짜리 반도체 ETF인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짜리 쉐어스, 그러니까 ETF 이게 되죠. 이거 티커명은 SOXL인데 이거 역시 1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하루 유입액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미국 반도체 ETF 전체적으로는 7월 7일 하루에만 71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지난 2주 동안 이거 반도체 쪽에 가지고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 하락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바이 더 딥 가지고 저가 매수 납폭과대시 저가 매수 이게 또 발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 바이 더 딥 하다가 홍콩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잠깐 지적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